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 결정 후에 11년 7개월 법률 효력이 상실된 지 10년 2개월 만입니다. 이제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낡은 법을 가지고 그 39년, 4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 있는 헌법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그런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도 성장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2월 국회가 실시한 헌법 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월 1일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자, 국민의 개헌 공감대와 시민사회의 개헌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개헌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루어지면서 6.3 지방선거 전 개헌 동력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정책토론 개헌 시리즈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본권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개헌이 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황 명예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재황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상겸 명예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경입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정용근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용근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월 헌법 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본 후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국회 사무처가 2월 5일부터 20일까지 12,000명을 대상으로 헌법 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헌법 개정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대규모 조사로 개헌의 필요성과 절차, 주요 의제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40년이 흐른 만큼 변화한 시대 정신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헌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조항을 한 번에 바꾸는 전면적인 개헌보다는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단계적 개헌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69.5%로 나타났습니다. 단계적 개헌을 한다면 첫 국민투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권 등 기본권을 추가해야 한다는 답변이 35.1%로 가장 많았고요. 대통령 권한과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강화가 각각 26%와 24.9%로 뒤를 이었습니다. 5.18 정신 수록 등 헌법 전문 보완은 8.3%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헌법 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국회 방송이 개헌 관련 토론 모두 5회를 지금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이 사회적 기본권이 중점 토론 대상이긴 합니다만 방금 우리가 또 국회에서 실시한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렸거든요. 대체로 어떻게들 해석하시는지 개헌하자가 한 70%,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가 또 한 70%, 빠르면 이번 지방선거 때 해도 괜찮다가 한 40% 가까이 좀. 뭐 대체로 예상하던 바입니까? 어떻습니까, 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필 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동안 개헌에 대한 열망이 많았는데
국민들께서도 그런 의사를 표명해 주셨고 특히 기본권에 대한 변화를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갈구하고 계시는 예, 것은 아주 예. 좋은 의사 표현이었고 바람직한 개헌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국가 권력 구조를 개헌 논의 때마다 관심을 사실은 많이 가졌죠. 정치권은 특히 그렇죠. 정치권 특히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헌법의 핵심은 기본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권을 잘 보장해서 법률을 만드는 입법권이 행사되고 또 그것을 잘 집행하는 행정권이 있고 또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해주는 사법권이 있는 거죠. 이러한 입법, 행정, 사법권이라는 국가 권력은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권이 핵심이죠. 그 얘기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예. 하고. 뭐 다른 분들은 저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김 교수님. 네, 뭐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오래됐죠.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었고 국민들도 아마 이 시점 정도 되면 아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하리라고 보고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기본권 중심으로 헌법 개정안이 나오면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네, 저는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68.3%가 헌법을 개정하자. 예. 39년 동안 오랫동안 입었던 옷을 이제 낡아버린 옷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국민적 열망이 분출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국정 과제를 맡아서 개헌 담당을 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123대 국정 과제의 제 1번 과제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찬성도를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네, 67%.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만큼 열망하고 있는 것이 개헌이구나. 네, 그런데 네. 또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높다 보니까 69% 가까이는 또 단계적으로 개헌하자. 합의되는 것부터 네, 하자. 합의되는 것부터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리고 단계적 개헌 예. 논의도 또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걸 보면 우리가 이번에는 꼭 단계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꼭 개헌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 교수님. 예, 사실 우리가 기본권이나 이 권리가 왜 필요하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가 되고 나서 비로소 기본권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결국 기본권에 대한 우리가 통치 구조에 대해서 헌법 개정을 2000년대 초반서부터 했지만 그때에는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권력에 대한 일종의 욕망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의 국민의 그 민도는 높아졌고 국민의 주권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국민 주도의 국가 운영을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것은 기본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이 자기 비로소 주권을 진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또 모든 분야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오늘날 이제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천할 때가 됐다라는 하나의 의미이기도 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그 방송에서는 소개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권력 구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대체로 또 예상했던 바인 게 현행 5년 단임제가 한 40%, 4년 중임제나 4년 연임제식으로 4년 동안 2번 할 수 있도록 하자가 합하면 한 60%. 뭐 대체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예상하던 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국민 주권주의 정부에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면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신임을 할 수 있는 구조까지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네. 지금 단임제는 그런 국민의 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번밖에 못 네,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다음에 더 한 번 더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 주권의 실현과 중간 신임이 연결되어 있는 연임제 또는 중임제를 찬성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대체로 예상하시던 바였습니까? 기본권에 관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국민들이 원하시는지 그리고 저 대통령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은 저는 개헌 자문위원장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논의도 상당히 열린 공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길이 많겠죠. 그래서 제발 조금 중지를 모아야 되고 네. 일단은 제 생각에 좀 합의된 부분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좀 텄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소개했습니다만 국민투표법이 개정됐고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법이 무효화되어 있었던 시간이 10년이 넘는다는 거를 솔직히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설명해 주세요. 뭐가 헌법 불합치를 받았던 거였죠? 네, 김상희 교수님. 네, 네, 재- 김 재외국민 선거권이 그렇죠. 인정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재외국민 네, 선거권이 국민투표법 빠져 있었죠. 제18조인데요. 그 부분이 없어서 재외국민을 등록한 후 국민투표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투표 연령도 낮춰야 되고. 지금 아마 뭐 그 국무회의 생중계에서도 나오지만 네. 재외국민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야, 그 투표 유권자는 그거의 한 10분의 1 지금 잡아보는데요. 20만 명 넘는데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줘라. 네. 이게 헌법재판소의 명령이었고 네. 그 법을 국민투표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태 지금까지 안 할 필요가 하다가 없었죠. 이제 헌법 네. 개정하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하니까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빨리 좀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통과시킨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적시 통과는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국회 일종의 직무유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직무유기를 처벌하는데 유일하게 사실 네. 국회와 정치인에 대한 책임을 안 묻는 거. 네.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하고 사실 나중에 논의되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또 정치적 권리 중에 국민 소환 제도가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반드시 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예. 제가 알기 보면 이번 여론조사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여론조사에 제가 추적해 보니까 87%가 대통령은 탄핵도 되고 다 되는데 이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직무유기를 포함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국민 소환 제도는 거의 국민의 90%가 육박한단 말이죠. 네, 네. 그 점도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제외 외국에 네.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민이다 그죠? 당연히 국민투표는 다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안 됐는데 네. 이제 열렸으니까 걸림돌이 없어진 거죠. 이제는 국민투표 효과에 그거하고 이제 사전선거제도 사전선거. 선거가 지금 이제 국민투표법에는 그런 게 아예 없고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 선거나 네. 국회의원 다 총선거나 사전선거하고. 전부 다 재외국민 투표 있죠. 네, 사전 선거 있죠. 그다음에 선거 연령 18세. 투표 연령 18세로 돼 네, 있는데 낮췄죠. 국민 투표법만 없었던 게 그렇죠. 이번에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정리가 된 어. 거죠. 네. 덧붙여서 이 지방선거랑 국민투표랑 같이 실시하게 되면 적어도 최소 예산 5천억은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실시하게 되면 그 드는 비용을 그 또 낭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같이 시행하는 것은 신의 한 수 같거든요. 자, 뭐 이렇게 그 헌법 개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시지만 물론 법적 걸림돌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됐으니까 또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국민 많은 사람들이 내심 개헌합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지방선거 전에 개헌 논의에 동력이 붙을 수 있을까요?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상균 교수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요. 그동안 사실 한 20년 가까이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가 만약에 그 물꼬가 터지면 뭐 기간과 관계없이 시간적인 것은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개헌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부분적으로 개헌하자면은 국민들도 금방 그 취지를 이해하고 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마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물꼬가 터지면이라고 하셨는데 네. 물꼬가 어떻게 하면 터질까요? 글쎄요, 그거야 이제 좀 더 이제 뭐 정부 기관에서 홍보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개헌이 시대 상황에 맞게끔 시대 정신을 반영하게끔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네. 생각은 다 하죠. 그런데 그 시점을 갖다가 어디로 볼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면 정부 기관이란 게 광의적으로 얘기하면 국회를 포함해서 다 포함하는 국가기관들이겠죠.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개헌에 대한 논의가 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개헌 그 관련된 그 기획을 하다가 이 많은 그 시민단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국민 상생 행동 등. 근데 이런 데서는 국민들께서 이제는 양치기 소년과 같은 얘기다 이게.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계속 개헌 얘기를 내 빵빠레를 불었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 개헌하지 못했고 맞아요. 그 국민들이 이번에 또 얘기하니까 이것도 뭐 그냥 현혹시키기 그렇게 하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부분의 역대 정부는 임기 말에 가서 얘기했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개헌을 얘기하냐. 진심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믿고 같이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시민 대표들은 그러면 열심히 좀 홍보 좀 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개라도 좀 개헌을 좀 해보자. 예. 개헌을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또 뭐 더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붙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국정과제 1번이 개헌인 것도 맞지만 네. 요즘 이재명 대통령 개헌 얘기 일절 안 하잖아요. 네, 우리 우원식 의장님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우원식 의장님과 함께 개헌에 관련된 국회 개헌 특위 구성이라 그 국민투표법 개정이나 거기를 다 전적으로 지금 위임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 국민투표법 개정에 성공하셨고요. 5.18에 관해서는 여야가 다 합의됐고 국민들은 90%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5.18 하나라도 올려놓으면 개헌하려면 이제 정부 개헌안 국회의원 개헌안 20일 동안 공고해야 되고요. 60일 동안 국회에서 제적 3분의 1로 투표해야 되고 30일 동안 국민 투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합치면은 20일, 60일, 30일 하면 되게 빠듯한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바로바로 20일 공고 기간만 가지고 너무 충분히 있으면 4월에도 할 수 있고 뭐 5월에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 합의된 사항을 한번 올려놓고 국민 투표를 해보자. 자, 그 말씀 관련돼서 예전부터 이제 논의된 것 중에 다른 것보다도 헌법 개정 절차만이라도 바꾸자.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항상 헌법 개헌을 원했지만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발의하거나 국회에서 발의해서 국회 3분의 1 이상 의결이 안 되면 안 되죠. 국민투표로 갈 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대표자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안 움직이면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도 특위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뭐 계속 논의되는 게 시민단체도 얘기되지만 적어도 개헌 절차만이라도 바꿔놓고 국민이 발의하면 따라갈 수 있고 지금도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정치권들은 사실은 개헌할 때 보면 이런 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구조라든지 이해 구조가 제일 컸거든요. 제일 크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좀 고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개헌 절차법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주도권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놓게 되죠. 국민들이 어쨌든 직접 이렇게 네. 제안하는 경우에는 따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렇죠. 어쨌든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순서상 국회 내에 개헌 특위가 빨리 발족하고 거기서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하는 것이 일단 딱 당면 과제가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현실적인 절차는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지방선거라든지 정말 이게 여론조사, 설문조사에도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대표한다는 걸 국민들이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가능하면 국회 중심으로 논의를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여론이 나온 것 같아서 전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도 정말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문은 특히 헌법학자들은 국민께 다가가서 정말 많이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정과제 1호로 만들어놨고 국회의장께서는 발벗고 뛰고 있지만 지금 양당 모두 선거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개헌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승적인 차원의 이 생각을 해야죠. 시대적인 상황이고 그런 것을 오늘 토론 시간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헌 토론 시리즈 5회를 좀 준비해서 진행 중인 거고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이제 오늘 또 본격적인 주제가 바로 기본권 파트입니다. 우리 정재환 교수께서 국회자문위원회 특히 전체 위원장이시면서 기본권 파트 또 위원장을 맡으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도 국민기본권 조항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 교수께서 현행 헌법의 한계랄까? 문제점? 그걸 좀 지적해 주시고 자유롭게 토론해 보도록 하죠. 먼저 헌법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제 좀 주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헌법의 법 단계 구조에 있어서 최고의 법이고 헌법이 있어야 될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고의 보로서 지켜야 되고 그것이 헌법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헌법에 권리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판례로서 기본권이 인정되는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같은 건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판례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기본권을 헌법에 넣자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권리로 만들자는 그러니까 거고. 현행 헌법에는 그런 게 없다. 간접적으로 도출해내고 아. 그래서 판례가 인정을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당장 헌법 조문에 이거 개인정보 정보기본권이 있구나 하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인식이. 그거부터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오늘 사회적 기본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또 차차 뒤에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건 사회복지적인 건데 예. 국가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동안 조금 천천히 하자, 또는 우리가 힘들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한 권리성을 인정 안 했고, 심지어 단적인 예로 헌법 34조 1항에 바로 방금 말씀드린 사회권의 아주 대표적인 기본권이 사회복지권이 있고, 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랬거든요. 어디까지 권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때까지 어떻게 해석을 많이 했냐면,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희망이다. 우리 재정이 확보되는 하는 거지, 그렇지 않냐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도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도 아니고 우리 예산도 있고 복지 예산도 많이 적고,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서 그건 권리를 가지는 그대로 해석을 해주고, 나아가서 이때까지 조문에는 이런 게 많아요.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국가가 해야 한다. 한다. 그래서 이번에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제1지침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런 선언적인 거, 희망적인 이런 걸 권리를 가진다라고 좀 강화해보자. 그래 되면 아무래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택권 같은 것도 이때까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헌법에. 근데 이걸 아예 우리는 쾌적한 안정적인 주거 생활권을 가진다, 권리로 딱 못 박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돈이 확보되느냐, 네.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재정이 확보되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 사실 우리가 곳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때까지 희망이다라고 하고는 또 다르죠. 네.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리고 재정을 좀 더 알뜰하게 모았어. 지금 젊은 사람들을 결혼이 어려운 게 또 주택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현 정부에서도 정말 국정 과제로 아주 중요하고, 이런 걸 헌법에 넣으면 더 강화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은 오늘날 전방위적이고 전 세계적입니다. 이게 뭐 미래도 아닙니다, 이제. 또 그건 과거에는 없던 거잖아요. 없던 거죠. 예. 근데 지금 AI 얼마나 많이 활용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미래개헌위원회를 만들면서, 자문위를 만들면서 가장 내세운 게 기후 문제, 그 다음에 AI 문제, 인구 문제, 그 다음에 지방자치, 저는 지역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예. 이런 것들을 하자 했는데, 이제 기후 문제 이런 건 좀 유감스럽게 이미 작년 재작년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예. 예, 근데 유럽 인공지능은 이제, 국가들이 만들었죠. 예, 근데 인공지능 이 부분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AT 강국 아닙니까? IT 강국이니까 한번 정말 헌법에 넣어서. 이때까지 우리는 정말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외국 헌법이 어떠냐? 프랑스 헌법, 저 예, 프랑스, 예. 이런 독일 헌법이, 영국 헌법, 이건 반대. 이제 반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 걸 보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예, 선도적인 정재환 미래- 교수님의 아주 중요한 지적에 조금만 추가를 예, 해보려고 예. 합니다. 이게 국민들께서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 헌법은 경성 헌법이라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은 규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미완성성; 둘째, 개방성; 셋째, 추상성. 그래서 헌법을 우리 개별 법령처럼 세세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강 쓰고 노력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뭐 의무를 진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과 이념에 대해서 선언하고 세부적인 거 법률에다 위임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임계점에 이른 겁니다. 그런 미완성성, 개방성, 추상성을 가진 규정으로도 도대체 포섭할 수 없는 지금 말씀하신 AI, 기후 문제,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니까 이제는 이 옷을 아무리 늘려서 뭐 펼쳐서 입어도 한계가 있다. 그 지점에 이르러서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교수님. 예, 시대가 변하면 사실은 뭐 법도 내용이 변해야 되는데,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고, 그리고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조금 전에 이상윤 교수가 얘기했지만 추상성이라든지 굉장히 포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규정의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현행 헌법에도 37조 1항을 보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헌법적 가치를 가지면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 조항에 따로 있죠.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 헌법이 개방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제 사실 그것이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됐을 때 훨씬 더 법적 구속력을 더 강하게 갖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헌법 규정에다 추가를 하자 하는 건데 추가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권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 권리가 다른 기본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그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도 균형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 우리가 복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복지를 강화한다고 그러지만 그 복지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재정은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성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걷는다는 건 결국 국민의 재산권의 일부를 갖다가 국민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납세 의무를 부과해 가지고 걷어내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기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무한정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간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기본권 규정들이 어떤 국가의 어떤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헌법에 규정돼서 구속력을 강화시키면 국가가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예. 근데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이 되는 국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실현 안 됐을 때는 오히려 그 기본권이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실효성이 없는 기본권이 될 수 있죠. 사문화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판단해서 사실은 헌법에 명문 규정을 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권의 역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이제 통치 구조밖에 없었지만 민주주의가 되고 나서 비로소 기본권이 미국, 프랑스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이제 기본권이 확대하게 됐는데 사실 기본권이 확대되면 결국에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아까 김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권리가 생기면 그에 대해서 국가기관은 제일 먼저 입법을 만들 의무가 있고 그렇죠. 입법을 만들게 되면 입법에 상응하는 아까 말한 재정, 예산을 투입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권리 규정이 없고 노력해야 된다고 할 때는 단순한 선언, 해줘도 됐고 안 해줘도 되고 사실 뭐 선거용이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그런 걸 해주는 건데 결국 이제 뒤에 좀 더 논의되겠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이 대부분 재정인데 재정은 누가 뭐래도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돈은 있어요. 근데 돈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고 결국 우선순위를 지금까지를 보면 정권의 그 권력 잡은 자들의 입맛과 자신들의 필요성과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예산을 투입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이제 권리가 강화되면 국민의 요청에 따라서 요청이 많은 것들 위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 문제는 좀 더 우리가 한번 논의되고 외국 사례도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 권리를 갖다 헌법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 요 부분은 사회 전체의 갈등뿐 아니라 또 해결이 되고 또 그런 네. 것도 통합이 되게 되고 네. 그래서 국가가 나아가게 되는 발전의 또 계기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 말씀드린 것은 권리는 뭐냐? 정당한 사익의 축으로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다. 옛날에 국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통치의 국민이 하나의 객체로서 또는 그냥 하나의 이용물로서 됐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통치의 주체로서 사실을 자리매김하게 되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현재 헌법에도 많은 국민의 기본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노력해야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명백한 권리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 두 번째는 다들 언급하신 뭐 기후, AI, 인구절벽 이런 과거 몇십 년 전에는 없었던 현상들을 반영한 새로운 기본권들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으로 복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기본권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 하나. 뭐 대략 한 세 가지 파트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얼핏 들으면 생명권, 안전권 이의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이건 뭡니까? 네. 국정 목표 네 번째가 기본이 튼튼한 사회입니다. 예, 예. 거기에 첫 번째 전략이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국가가
이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정말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생기는 큰 자연 재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존된다.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빨리 해라. 이런 게 국정 목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기존 헌법에는 생명 안전에 관한 게 없어요? 뭐 생명권은 그냥 저희가 전제된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문 쓰여 있지 않지만 아하. 네,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에 인간의 전제로 생명이 있는 인간을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안전에 관한 권리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특별히 국정 목표에서도 강조를 했고 그걸 이제 국민들께서는 또 그러면 헌법에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넣으면 또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는 그런 사상을 우리가 불문적인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명문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 생명 경시에는 이제부터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 네. 이런 것이 있고요. 안전권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현행 헌법은 아까랑 비슷한 건데 그 헌법에 보면 재예방 의무는 있어요. 재예방 의무. 국가의 의무로만 있고 국민이 주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죠. 근데 안전권이 형성이 된다면 국민이 국가에게 너 입법해라. 또 예산 배정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국가가 노력하는데 국가가 안 하면 네.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해석상 확대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현행의 재예방 의무는 간접적이라면 좀 더 포괄적이고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안전권을 명문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 역사적인 이제 네. 우리 개헌 논의가 오래 전부터 됐다는 건 서두에도 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4년에 저도 개헌 자문회의를 또 했는데 예. 그날 아침에 세월호가 세월호 참사가 바로. 그래서 뭐 아무도 반대 안 했으면 바로 헌법 조문을 하자. 그래서 개헌안에 넣었는데 제안에 넣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2017년, 2018년 대통령 개헌안도 있었고 쭉쭉 2023년에도 그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역이 있습니다. 뭐 네 분께서도 특히 그 안전권을 명확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거죠? 김상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찬반이 많습니다. 그래요? 실제로는 헌법학계에서 그걸 기본권으로 볼 것이냐, 기본권성을 인정할 것이냐인데 뭐 상당수는 기본권성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건 이미 헌법이 지향하는 사실 일종의 헌법적 과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기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한 것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헌법 여러 조항에서 도출을 해냈던 근거를 찾아내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명문화시키지 않은 사실은 그 국민의 안전권의 출발점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라는 버지니아주 헌법 1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 행복 추구와 국민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갖다가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생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큰 시대였거든, 근대.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대한 그 어떻게 보면 헌법상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당연히 헌법 조항으로부터 사실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국가기관에 다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안전권을 명문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뭐 많은 국민들이 원하면 명문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헌법의 기본권 규정을 명문화해가지고 규정을 했을 때 실질적인 효력을 과연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냐 이런 문제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다 그것을 보상하거나 또 배상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챙겨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의 규범적인 내용과 헌법의 현실적인 내용이 합치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에 나온 자유, 재산, 생명, 안전 그리고 행복 추구 권리의 그 안전은
사실 식민 초기에 인디언들과의 싸움, 개척 시대의 그 개척 식민지 사람들의 그 처절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총을 쓸 수 있도록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담은 것이고요.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안전은 더 무서운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 그런 것들이 빈발하다 보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그게 극심해졌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는 그냥 재해나 예방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민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요 조치를 하라라고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보면 네. 지금 말씀한 대로 산업재해나 이런 것은 기후전은 자연적인 거잖아요. 또는 인공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도 사실 요새 최근에는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범죄로부터의 불안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걸 포함해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국가가 노력하라. 그런 광의 의미도 또 현재는 더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자연재해나 사회적 어떤 사고, 대형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네. 두고 있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사회적 기본권에 보면은 뭐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 뭐 또 아니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공고적이거나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이상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갖다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걸 이미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권을 강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사회권을 다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제 우리가 투여할 국가의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서 사회권이 강화되면은 사실 사회권이 공허화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걸 보장해 줘야 될 사실 국가가 그 재정을 투입을 못함으로 인해서 네. 실제로는 사회권이 명문 규정만 되어 있고 현실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이 없다면 결국은 그 말씀 어떻게 뭐 보면,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사회권을 정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떤 그 가장 기본이 되고 국민 제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안전권이다라는 건 동의하세요? 그렇죠. 안전권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차적인 게 생명 안전권에 대한 명문 규정.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사문화되지 않으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입법이나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까지 이제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뭐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 구체화시키자.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과제가 아니니까 좋고요. 자, 제일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후변화, AI 등장, 인구절벽 세 가지를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는데 요 세 가지를 구체화시키는 이 헌법 조항들이 다 새롭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좀 위원장님께서 먼저 개정안을 하셨으니까. 원래 이제 국회에서 개헌자문위원회가 재작년 이제 됐습니다만 가동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기본권을 강화해 보는 건데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미래 가치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추출을 하면서 시작했죠. 거기에 이제 기후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더 큰 문제는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투표권이 없고 이래서 정책이나 이 법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성적인 세대가 됐을 때 그때 가서 투표권이 있어 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 기후는 이미 쇠퇴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의원들 계시냐면 그 미래에 소진될 것 중에 심각한 거는 연금도 있다는 거예요. 연금, 물, 희귀, 자본, 기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에 와서 미리 현재 상태에서 미래 세대가 우리가 앞으로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소리를 보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 올 것을 미리 좀 보전해 주자. 그래서 이번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 헌법 주문에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영원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손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 거의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에라고 문장을 좀 고쳐보자. 그런 것들은 다 국민들이 합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개헌 논의에 대한 그 안들이 지금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헌법 10조가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에 관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근본적인 이념을 선언한 조항이다라고 보는데 그 10조 아래에다가 붙여서 기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한다. 모든 사람은 안전한 기후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기후의 재난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 조항이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들입니다. 국가가 앞으로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가 가져갈 것을 다 소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 있고 그 다음이 과학기술과 AI의 네. 시대에서의 국가의 책임. 그래서 AI가 인간 존중, 인본주의적 사고를 정신을 가지고 AI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차례로 인간 존엄과 가치를 예, 선언하는 예. 10조 아래 들어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인구 절벽 문제는 어디 들어가요? 인구 절벽은 그 미래 세대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고. 또는 이제 육아 문제든지 네. 그런 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예.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준을 더 강화를 했죠. 그래서 현행헌법에도 사실은 기후 문제를 또 한편으로 보면 현행헌법에도 환경권이 있거든요. 환경에 관한.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권에 대한 되게 추상적인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 기후라든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물론 인간의 맨 앞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또 저출산 고령화 관련돼서 현행헌법도 간접적으로 본다면 모성보호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말은 모성보호인데 되게 추상적으로 돼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급선무거든요. 다른 나라들이랑 공통된 것들은 기후는 공통되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독특한 위기를 보다면 저출산 고령화만. 그렇죠. 저도 2005년서부터 그것 때문에 무상보육이라는 어린이집 이것도 제가 이제 운동을 해서 관찰도 시켰습니다만 사실은 인구는 안 늘어났어요. 근데 결국 그걸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는 왜 그러느냐. 하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택 문제, 직업 문제, 이런 뭐 안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이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는 진짜 국가의 의무뿐 아니라 사실은 총각이 있든 어디든 제일 앞에 둬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급선무는 기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이 저출산이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1순위로 지금 예. 앨런 머스크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강조를 더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이제 모든 영역, 한 영역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애만 낳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애 낳아서 키워주는 것도 될 문제가 아니고 키우고 나서 대학 가서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 직업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비싸니까 결혼도 못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겹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같이 하는 그 대전조례소에 좀 더 강조를 기후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출산 고령화를 좀 더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근데 잠깐만요. 네. 이 방송 지켜보이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마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될 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모든 정부가 입만 벌리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도 만듭니다. 하고 있고요. 기후 위기에 우리 대응하기 위해서 뭐 탈탄소 정책 펴고 있고 뭐 감축 목표치 하고 있고 정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에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라, 인구 절벽에 대응해라,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정부가 하고 있는 거랑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마더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모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 규범의 선언을 함으로써 그 하위 규범들은 최고 규범을 준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마 없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엄마를 두고 앞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상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헌법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무슨 정책을 피든 뭐 행정부가 결정을 내리든 입법을 하든 헌법이 내린 명령을 지상 명령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극성이 되는 겁니다. 그 북극성이 없이 북쪽을 향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우리가 최고 규범으로서의 그 위치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그 안에 담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국가의 모성보호 이 규정도 그냥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바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가는 이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모두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두면 이제 회사들은요. 네. 뭐 여자가 주장하는 거지 그게 남자가 왜 육아휴직해? 뭐 출산 뭐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재미있는데 예. 그 일례로 기후 재판, 예. 기후 소송이 젊은 청소년들에서 제의가 됐죠. 헌법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죠. 왜냐하면 이유는 바로 우리 정 교수님 말씀대로 그 얼마까지 감축할 거냐 목표를 설정이 안 돼 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고 이러니까 헌법 규정이 좀 더 구체적인 아하. 거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게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미래 세대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고 기후도 그런데 이건 이제 보전해야 되는데 이 세대 간에 정말로 공감대가 잘 형성돼야 되고 이러니까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자꾸 이렇게 해서 이게 헌법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네. 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네. 한 가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헌법이 정한 원칙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기적인 원칙이거든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데 사람들 항상 보면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걸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눈앞의 이익을 가지고 행동한단 말이죠. 우리 사회자분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정치인들 같으면 지금 이런 중요한 의무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들의 가장 급선무는 4년 뒤에 그 선거에서 당선 안 되면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예. 유권자가 많은 사람들의 유리한 쪽에 정책 공약을 하고 그렇게 되죠.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는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지만 그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 놓고 네. 특별히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 하에서 다수결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대원칙을 못 박아 놓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해놓으면 정치인들은 항상 4년 뒤, 2년 뒤,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으면 지방선거까지 여기까지가 모든 게 우선순위로 간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 거는 달성은 되지만 사회 전체는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지금 제가 2005년서부터 저출산 고령화한 지 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던 건 특별히 그때도 보였는데 20년이 된 지금 와서도 외국에서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됐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정치의 당선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이런 정치 체제 문제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관련된. 김상균 교수님. 이야기가 헌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그 법률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집어넣다 보면 또 시대가 바뀌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이 쉽게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규정돼 있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를 도출한 내용들을 예를 들면 뭐 생명권, 안전권 이런 것도 수시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헌법은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집어넣게 되면 때 나중에 상황이 변하면 또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됐을 때 헌법 개정이 쉽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을 사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뭐 경제에 관한 권리 규정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권리들 그리고 청구권, 사회권 이런 식으로 아주 체계화가 돼 있어요. 예. 체계화돼 있는데 다만 이제 30년 넘게 이제 헌법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기본권 조항도 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개헌 논의 때 정치 권력에 대한 권력 구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기본권의 내용들이 틈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 다 넣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행 헌법이 37조 1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로운 기본권적인 성격을 갖는 권리들에 대한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 가장 시급한 몇몇 조항들만 기본권에 명문화시켜도 충분히 지금 우리 헌법의 기본권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기본권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장 시급한 게 뭐, 기후 변화, 인구 절벽, AI인 거예요, 동해. 인구 절벽은 사실은 그것을 헌법에 명문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인구 절벽 어떤 기준에 놓고 인구 절벽이라고 할 것이냐는 문제. 그리고 인구학자들은 사실 우리나라 인구를 3,000에서 3,500만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AI를 된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아까 AI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2017년도 유럽 의회에서는 AI에 대해서 전자 인격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굉장한 논의가 치열하게 했죠. 전개됐었죠. 근데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했었는데 지금 AI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35조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환경권이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거예요. 국가의 환경 보존 의무, 국민의 환경 보존 협력 의무 이런 등등의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들을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게끔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 규정을 두고 해석을 통해서 입법권자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이 좋으냐 아니면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전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명문으로 지금 안이 나와 있는데 그 안이 모두의 동의를 얻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냥 뭐 다수가 동의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헌법의 명문 규정을 뒀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직접 도출할 것이냐, 거기서 끄집어낼 것이냐, 아니면 법률을 통해서 할 것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헌법에서부터 바로 끄집어낸다면은 그것은 국가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인데 사실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은 오늘날 국민주권 국가에서 결국 국민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려운 그 부분을 네. 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사람들은 서울로 몰리는데 지방에서는 노년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래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해 갑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목포에 가보시면 그 옛날에 찬란했던 그 자리가 전부 다 쓸쓸한 거리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 소멸이 옵니다. 지방 소멸이 오면 그 다음에 이게 인구가 서울 뭐 큰 도시로 몰리다 보면 나머지 어떤 전국 균형적인 발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연금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국가 소멸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위기 상황이어서 이 미래 세대에 대한 권리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아래에 신설이 돼서 국가가 장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영향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그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는 미래 세대를 신중하게 보호할 책임을 진다. 특별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위기,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는 우리 국가의 생존 문제다. 인구가 적정하냐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명문화 시켜 놓았는데 그런데 정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 목표에 미달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출생률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모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기본권성을 가지고 있는 권리들은 국가가 급부를 통해서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게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달라. 지역이 살 수 있도록 지역 5극 3특을 통해서 국가가 균형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뿌려달라.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20조를 확보하셨고 20조를 나눠줄 테니 빨리 지역 성장 엔진을 가동시키라.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뭐 국민들이 소송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이제 헌법 위반한 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더 심한 불복종 운동까지 할 수 있겠죠. 뭐 아마 이제 김상경 교수가 우려하시는 게 그렇게 명문화 시켜놓는다고 해서 결국 안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헌법이 국가의 최고 기구이고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누구나 다 아는데 네. 헌법의 명문 규정을 그렇게 해놨을 때 현실에서 실현이 돼야 되는데 실현이 안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 사회적 재원의 마련, 사회적 그 급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충분한 확장 재정을 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은 10대 선진국입니다. 10대 강국이고 AI 3대 강국. 알겠습니다. 예, 김 네.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원 생각합니다. 확보는 결국 네. 국가의 재원 확보는 9% 이상이 세금이거든요. 국민이 과연 얼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정 세금을 갖다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가서 결국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효성을 가지지 못했다.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기본권, 그러나 그것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명문화, 뭐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고, 뭐 시간 거의 없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제 뭐 플랫폼 노동이 많이 보편화되고 이러면서 노사 간에 굉장한 극심한 견해 차이가 있고, 요 대목을 헌법에 어떻게 반영시키느냐는 상당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진짜 사회 기본권의 한 대목이거든요. 요 대목은 정말 치열한 논쟁이 예상이 되죠. 장 교수님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문제는 이미 뭐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AI 생각뿐 아니라 알고리즘에서도 그렇죠. 사실은 자동화라는 큰 사회의 흐름 속에서 지금 닥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전서부터 조금씩 있었습니다. 예, 근데 예. 그 가운데서 인간은 결국에는 수단화되느냐, 인간 소외 문제와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너무 AI 과학 중심으로 봤던 거죠. 산업화. 그런데 그 산업도 사실은 인간을 위한 건데 인간이 사라지고 산업만 존재하고 로봇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뭔가의 가치. 그래서 유럽 같은 나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규제 입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렇듯이 우리나라 사회도 사실은 우리가 AI의 장밋빛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자동화나 산업화의 암울한 그 부분에 대한 통제와 규제. 그래도 불변의 진리는 인간 중심이거든요. 예. 인간 중심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가치 선언은 우리 헌법에 담아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모든 게 너무나 이제 대통령께서 다 좋으신데 AI 산업 중심으로 하니까 노동 그 사회 실업 늘어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안 늘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단순한 실업을 넘어서서 예. 인간 삶 자체가 황폐화되고 그래서 이거 인간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립을 헌법에 우리 10조의 인간의 존엄 가치도 있는 데다가 좀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해서 거기다 좀 선언을 강력하게 하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좀 진보적인 쪽에서는 정말 기본소득 같은 것도 헌법에 담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사실 기본소득, 기본적인 권리, 기본사회 이게 이제 같은 다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우리 그 다양한 노동 구조가 현실화됐고 예. 그 속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기본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 다양한 형태의 그 근로 형태에도 이 근로기준법, 예. 노동조합법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규정을 좀 확장시켜서 그렇죠. 해석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5인 이하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 노동 기본 관련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5인 이상 적용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다 풀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노동권을 넣자 헌법에까지. 그러면 이제 또 기업들에서
또 중소기업들이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기본소득 부분은 한번 저도 이제 우리 이상 교수님이랑 같이 재정 관련된 헌법이지만 재정법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에 대한 사례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뒤졌는데 사실 스웨덴이나 이런 데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의료보험처럼 우리도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매달 지원해주는 보편적 복지는 재정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도 결국 고 혜택이 되면 고부담으로 되고 중혜택은 중부담 그렇죠. 이렇게 됐고 스위스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그 살기 좋은 나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 나라조차도 국민투표를 붙였더니 기본소득 전 국민적 기본소득은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개념을 부정하다기보다는 이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 우리 교수님이랑 같이 다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재정에 관련된 조항을 헌법에 별도로 이렇게 예산 측에도 별도로 합니다. 그 정도로 복지국가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민도 받아들였죠. 똘로랭스라고. 그런데 그 결과 오히려 국가가 발전한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투입됐는 데 비해서 성장은 늘어나지 않았고 국가 부채만 늘어나서 얼마 전에 총리가 몇 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기본소득이나 이런 좋은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에 맞춰서 우리가 역사적인 선례를 보면서 잘 설계를 해놔야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로는 OECD의 국가 부채에서 중간 수준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제가 2005년도에 인구 그때 문제를 봤을 때도 그때 자체로는 일본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각도가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의 절대적인 양은 평균 수준입니다. 그런데 OECD에. 근데 문제는 속도가 빠르죠. 가치가 너무나 가파릅니다. 네. 가장 가파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 관련돼서 이제 이번에 기본권은 아니겠지만 재정 준칙. 그 재정 준칙도 독일에서 헌법에 한 이유가 미래 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쓰고 나서 정책들을 써놓고 미래 세대는 거지되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치밀하게 설계하자는 얘기지 그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뭐 보호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을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김 교수님이 거듭 강조하시는 네. 재정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 그럼요. 그래서 그걸 그런 치밀하게. 것들이죠. 예. 그럼요. 치밀하게 그래서 가야 사회적 돼. 기본권이 예. 가장 연결되는 헌법 조항들이 국가 재정과 관련된 거예요. 바로 재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재정 준칙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이유도 우리가 기본권을 논의하다 보면 항상 이 다른 헌법 조항들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서 같이 보완을 해야만 실효성을 갖지 그것만 고쳐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입법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강화시켜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그동안 복지를 추구했던 많은 국가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복지란 것은 이게 재정을 확보할수면 할수록 더 많은 분야에서 복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한정으로 국가 재정을 확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복지 국가를 추진했던 많은 국가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복지 같은 경우 결국 정책적으로 국민의 이해관계를 잘 따져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규정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 맞습니다. 정말 재정 문제가 예.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그런 적정한 선에서 복지가 최대한 부여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바이마르 헌법이 참 우리 머리를 많이 누르고 있죠. 그 당시에 1919년에 우리 3.1 독립운동할 때인데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좋은 복지권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로 재정이 안 되니까. 그래 그 당시 약간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남아 있는 거죠. 결코 뭐 국가의 재정 곳간이 흔들리는데 그걸 다 드러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은데 이제 우리나라 수준도 상당 수준이 됐고 그러니까 재정을 효율적으로 네. 복지에 잘 적정하게 배분하자 이런 알겠습니다. 뜻이죠. 자, 이제 그럼 과제는 지금 환경운동 해오신 분들은 기후 대응을 제1번으로 내세우고요.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노동권을 제1번으로 내세우시고요. 과학기술에 계신 분들은 AI 뭐 이런 걸 제일 먼저 내세우고 각계의 그 요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추려내는 거. 이게 어렵겠군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 같습니다. 물론이죠. 예. 네. 저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거. 예. 그건 90%가 그거부터? 네, 뭐. 그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 이제 개헌특위가 만들어진다면 기본권 관련해서는 각계의 이런 요구들 중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그 작업을 아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우리 장영근 교수님부터 예. 1분 이내로 한 30초 짧게 한 말씀. 이와 연관돼서 사실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정치인들은 자기의 투표라든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많이 그려왔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래서 외국에서도 보면 그 다리를 지어주는데 그 다리를 어디다 짓냐 봤더니 산 사이에 다리를 진다는 공약을 낸다는 거죠. 산 사이에 다리가 필요하지 않죠. 물론 관광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듯이 공약이 단기적인 공약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하듯이 저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또 하나 절차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직접 민주주의 우리 국민투표 했듯이 그런 나라들은 공통적인 게 우선순위를 대표 기관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논의되는 것들은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여러 가지 안들을 쭉 다 올리죠. 그 가운데서 국민들이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헌법 개정이 안 됐던 게 뭐냐면 여기서 진보에서 이걸 원하면 보수는 이거 안 되고 이런 합의가 안 돼요. 그럼 합의 안 되더라도 그런 안들이 일정 수가 되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거기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나열하고 10개면 10개, 20개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2017년 개헌특위가 있을 때 저도 활동을 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좋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개헌 그 공청회 때 그 합의가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조항, 동성혼 조항이라는 그거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하나 때문에 공청회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99개가 찬성되지만 마지막 한 개가 불만이면 그것 때문에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헌법 개정의 방법부터 알겠습니다. 저희는 좀 해서 직접 민주주의 국민투표 한 만큼 10개면 10개를 다 나열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네, 그것도 그런 식의 생각해 보자. 한번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상경 교수님. 네, 저도 아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국민 중심 개헌이 돼야 된다. 예. 이 헌법은 국민이 만드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돼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 과정,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의회 대토론, 그 전국 개헌 대토론회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는 꼭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그것부터라도 알겠습니다. 넣어서 개헌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네.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 김상경 교수님. 예, 일단 뭐 그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수렴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온 내용들이 한 20년 동안 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걸 국회가 정리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다 개헌하기에는 의견이 아마 결집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기본권 부분만 일단은 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본권 중에서도 자유권 영역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사회권 영역을 다뤄서 좀 더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네. 개헌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 교수님. 예, 저희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 5공화국 헌법 만들 때 행복주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사실은 그동안의 개헌의 논의 중심은 관심은 솔직한 말로 관심은 전부 다 정부 형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권도 좀 들어가야지 모양이 그럴듯하지 않나 해서 들어간 게 행복주권인데 그거 들어갔을 때 전부 다 이게 뭐 소용이 있느냐 행복주권하는 건 당연하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본권을 또 많이 파생시켜서 맞아요. 활용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행을 갔습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저 한국말 안녕하세요. 이렇게 너무 감명받았어요. 다른 거 아니죠. 우리 젊은이들이 만들어 놓은 K 아트 때문입니다. 그죠? 그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돌들이 만들어 놓은 젊은이들이 만든 비단길을 우리가 헌법이 거기를 가서 세계인을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이 되는 헌법. 예, K헌법. 글로벌 리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개헌 토론 시리즈 오늘 세 번째 국민 기본권을 중심으로 논의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지방자치, 지방 분권에 관한 내용 또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뵙죠.